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강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방 비전공자고요. 제가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실제로 제 돈을 내고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기까지 직접 공부한 내용들을 위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 없이도 그냥 영상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직접 필기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필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구성들, 기출문제나 이런 구성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도서가 필요하신 분들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서 오타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개정된 사항이 또 있다거나 이런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해서 더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정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첫 번째 시간 소방관계법령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 제도가 무엇이냐, 엄청 길게 써있는데 결국 무슨 소리냐면 건물이 점차 고층화되고 대형화된다. 그러면은 소방에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소방대원 인력이 아니더라도 민간인 선에서 이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 소방안전관리자 많이 뽑겠다는 소리죠. 자, 그럼 주요 발화 원인 해서 뭐 때문에 불이 자주 발생하느냐, 그 요인을 보면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전기적 요인, 그 다음에 기계적 요인 순서대로 이 주요 발화 화재 발생 요인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 이거 풀어가지고 문제로 넣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2019년에 발생한 화재 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발화 요인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부주의였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방기본법이 있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어쩌고 해서 이거는 줄여가지고 설치유지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이랑 설치유지법의 목적이 있는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바지를 하겠다. 이게 공통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소방기본법은 공공의 안녕을 유지한다. 근데 설치유지법은 공공의 안전, 이거를 지키겠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밑에 보세요. 여기서 잠깐. 안녕, 보통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때요? 건강하거나 아무런 탈이 없이 편안한 상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녕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편안하시냐, 안녕하시냐, 이거 안녕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설치유지법은 설치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안전 제일이겠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안전 제일. 안전한 거는 설치를 할 때, 유지를 할 때 이럴 때 쓰겠죠. 그래서 설치유지법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방기본법과 설치유지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적인 목적, 안녕과 안전, 이것을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소방기본법과 설치유지법에 나오는 소방 용어를 이제 한 번에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인데요. 건축물, 차량, 산림,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그리고 항구에 메어둔 선박, 건조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파란색 밑줄 쳐놨어요. 이거는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피스를 찾을 거야 해서 고잉메리오가 바다에 나갔다. 그럼 걔는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항구에 얌전히 메어두고 그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는 거는 배를 만들거나 설계를 하거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고 설계하는 거를 건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이거 외울 때 이제 선박을 메어놨으니까 메어놓고 건조도 하겠죠? 그래서 건조 구조물까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워뒀는데, 그 의미는 건조라는 거는 이제 설계해서 만드는 걸 건조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메어둔 선박과 건조 구조물은 얘네만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거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가 특 1, 2, 3급이 있는 것처럼 특정 소방 대상물도 특 1, 2, 3급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 대상물이다. 그럼 이 소방시설이 뭐냐? 3번에 나오죠.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데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렇게 있다. 이거 나중에 역시나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방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 대상물, 건축물들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의 소방시설 등 뭐냐면 위에 언급한 소방시설 플러스 비상구, 방화문, 방화 셔터 이거 3개 3총사 세트 묶어가지고 얘네는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 비상구, 방화문, 방화 셔터 이렇게 3개까지 세트로 외워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인인데요. 이거 앞으로 계속 자주 보게 될 말이에요. 이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관점이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뭐냐면 건물주,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관리 인력, 소방안전 관리자, 관리자고, 그 다음에 점유자는 그 건물을 이제 쓰고 있는 사람들, 뭐 거주민이나 뭐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3가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 소방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구조 구급 활동하는 뭐 조직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소방 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막 헷갈리게 의용 소방대, 뭐 의무 소방대원 막 이렇게 말하면 시험 문제로 아주 비꼬아서 내기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방 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이렇게 정확히 이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소방대장 있는데 이것도 뭐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장, 뭐 소방본부장령으로 뭐 설치를 하도록 뭐 권고가 된다 이런 거 나올 때 그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 이런 거 나오면 소방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8번에 중요한 거 피난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 또는 출입문이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화재 상황 발생했을 때 바로 지상으로 밖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문이 있으면 거기를 피난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 보시면 이게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F1, 그러니까 1층, 지상 1층이 있어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이 1층이 피난층이 되겠죠. 근데 같은 건물에 지하 1층도 밖으로 나가보니까 또 땅이 있네. 그러면 얘도 지하 1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건물 하나에 피난층이 2개 이상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큰 카페들 보면 나는 주차를 분명히 1층에다 하고 바로 갔는데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바닷가랑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뭐 야외 테라스 이렇게 꾸며놓은 곳들 있잖아요. 그러면 1층도 지상으로 나가고 지하 1층도 지상으로 연결이 돼 있네. 그럼 거기는 지상 1층도 피난층이고 지하 1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난층은 건물에 뭐 하나밖에 없다. 1층만 피난층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로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무창층입니다. 이 무창층은 한마디로 지상층 중에서 계구부 면적의 총합이 이 층에 뭐 30분의 1이 안 된다. 무슨 소리냐면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계구부 뭐냐면 계구멍,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문이나 창문이 그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문 면적 다 합쳐도 그 바닥의 30분의 1만큼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바닥이 엄청 넓어서 사람을 막 30명을 수용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만 탈출을 뭐 할까 말까 하다는 거죠. 계구부가 그만큼 적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창층은 특별히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무창층 아주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지상층 중에서 계구부 면적의 총합이 그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계구부의 하단은 해당 층의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이거 2가지 그림으로 볼게요. 자, 계구부가 너무 작으면 막 내가 배둘레 햄이어가지고 막 허리둘레가 엄청 그러면 탈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름 50cm 이상의 커다란 원이 그 계구부 창문 안에 내접할 수 있도록 그만한 크기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그림인데 좀 잘못돼서 정정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이 계구부에 내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들어간 그림이 약간 잘못되어서 이 그림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계구부 안에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이거 문제로 나오면 50cm 이하의 원이 혹은 50cm 미만의 원이 혹은 계구부 바깥으로 외접한다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바꿔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정확히 이 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도록 그만한 크기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계구부 창문이 이 밑에를 짚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탈출하려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막 1.7m 이상, 막 2m 이상 이러면 키 크고 건강한 사람들만 넘어갈 수 있겠죠. 노약자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구부의 하단 밑부분이 그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가 이상이고 뭐가 이하고 높이나 이 지름이 몇 cm인지 이거 정확한 수치를 지름 50cm 이상의 원, 그다음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껏 탈출해서 나갔는데 밖에가 막 동물원 막 사자울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바깥은 빈터, 주차장 같은 빈터를 향해야 될 것이고, 창문에 창살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 창문은 강화유리면 못 깨겠죠. 탈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부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무창층에는 이런 조건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과 안전원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목적을 기준으로 업무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목적 볼게요. 목적 1번 보면 소방 및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연구하고 조사하겠죠. 이게 업무가 되겠고, 그다음에 홍보를 한대요. 한국에는 이런 소방안전 관리 기술이 있다. 이런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홍보하겠죠. 그러려면 간행물 발간도 하고 대국민 홍보 업무를 한다. 2번에서 소방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돕는데요. 이거 전자도서관 같은 거 운영하면서 회원 되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 이러한 서식들이 있고 이런 거 공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에게 기술 지원하는 거, 이것 또한 업무가 되겠고, 3번에 행정기관의 위탁 업무를 수행한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소방에 대한 어떤 업무들을 위탁한다. 이런 거 해주세요.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증에 대한 거는 이제 위탁을 할게요. 이런 것들. 그럼 위탁 업무도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뭐냐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큰 사고가 있었는데 민간인 선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서 잘 수습하고 넘어갔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이나 홍보에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한국소방안전원의 목적과 업무에서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방 및 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 부분 때문에 이를테면 소방 기술이나 시설을 창조해내거나 시설 설치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 이 차이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상이라는 건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지 새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 기술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7대 업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소방계획서부터 씁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소방계획서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를테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시켜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한대요.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신고할 사람 누군지, 약자들 있으면 데려가서 피난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할 건지, 소화기 들고 가서 초기 소화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런 자위소방대를 구성을 하고 각각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옥내 소화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교육하겠다.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소방 계획서고, 이걸 작성하고 시행도 하겠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소방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비상 계단은 어디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불 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지 말고
피난 계단 같은 거 이용해서 신속하게 질서 있게 뭐 내려가세요 이런 것들 교육하는 거 소방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 소방안전관리자가 한다. 그다음 밑에 4번 5번도 똑같은 얘기죠. 소방시설들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옥내 소화전 뭐 소화기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뭐 예를 들면 감지기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것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피난 방화시설 뭐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건데 뭐 방화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거 관리하고 복도에 물건 같은 거 쌓아놔가지고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유지관리하는 것도 우리 업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기 취급하는 거 불 쓰는 곳 있으면 그런 거 감독도 하겠죠. 그다음에 기타 소방 관련 업무들 수행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가 써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 계획서 안에 이런 것들이 대충 들어갈 거고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4번, 5번에 유지 관리로 묶여 있는데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뭐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이거 묶어놓고 제가 옆에다가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써놨죠. 밑에 볼게요.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일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위에서 관계인 배웠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어떤 건물에 그 소관점 관계인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 4번, 5번에서 본 거 유지 관리 그 두 가지 업무를 무슨 소방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소방 관련된 업무들 뭐 점검도 해주시고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업무 대행 맡길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소관점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우리 지금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임을 또 해서 이 시설 관리 업체 이런 데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건물 그거의 기준은 뭐냐? 아파트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인 1급 소방 대상물 또는 2, 3급 소방 대상물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특급 소방 대상물 아주 진짜 막 정말 높은 건물, 막 정말 큰 건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넓은 건물 뭐 이런 거 아니면 연면적이 15,000제곱이 넘어가는 1급 소방 대상물 이 덩어리가 큰 건물 두 개는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급이 뭐고 2급이 뭐고 3급이 뭐예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바로 밑에서 제가 아주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막 코엑스 같은 건물 뭐 아니면은 막 정말 높은 막 뭐 몇십 층 되는 뭐 고층 건물들 아파트 이런 것들은 업무 대행 못한다. 이렇게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되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그 업무 대행 가능한 업무는 뭐다? 소방시설이랑 뭐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하는 거 유지 관리하는 업무 두 가지는 업무 대행 맡길 수 있다. 대신 작은 건물들만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서 방금 말한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 크기 가지고 특급이냐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거 나누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조건이 뭔지 알아보는 건데 지금 이 소방안전관리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도 특 1, 2, 3급이 있죠. 지금 우리는 2급 그리고 3급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2, 3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 그 건물들도 특 1, 2, 3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조건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가 제일 큰 건물이에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뭐냐면 지하를 제외하고도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높이가 200m가 넘어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보통 한 층을 4m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50층 이상이면 50층 곱하기 4를 하면 200m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50층 이상이거나 200m가 넘어가는 아파트. 이건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3빌딩 50층 넘어가는 아파트죠. 이거 특급이다. 지하를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이상인 아파트 이런 거는 특급이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가 아닌 거. 아파트가 아닌데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이것도 곱하기 4 높이가 120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말을 어려워할 건 없고 그냥 건물, 건축물인데 아파트는 아닌 거 그거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닌데 지하를 포함해서 30층이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을 특급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높이랑 상관없이 연면적, 그냥 이 건물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딱 듣기만 해도 숫자가 엄청 크죠. 20만이에요. 20만. 그러면 이런 거는 특급으로 분류하겠다. 코엑스 같은 거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넓은 옆으로 넓은 덩어리가 큰 애들도 특급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두실 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층은 한 4m 정도 된다 이렇게 잡고 아파트인 거 아파트가 아닌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높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하를 제외하고 50층이 넘어간다. 63빌딩 같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는 아닌데 지하를 포함해서 30층이 넘어가는 건축물들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애들도 특급으로 분류되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이렇게 덩어리가 큰 애들은 다 특급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밑에 것도 똑같아요. 자, 1급은
아파트인 거, 아파트 아닌 거 나눠볼게요. 자, 1급의 아파트는 지하를 제외하고 30층이 넘어간다. 그 높이 120 이거는 아까 곱하기 4 하면 된다 그랬죠? 30 곱하기 4니까. 자, 그래서 지하를 제외하고 3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1급이다. 그러니까 30층부터 49층까지의 아파트는 1급인 거예요. 그쵸? 50층이 넘어갈 때만 특급이니까. 그래서 30부터 49 아파트는 1급이고 아파트가 아닌 것 중에서는 11층이 넘어가면 1급이다. 그러니까 1급이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1층인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넣겠다. 그 다음에 특급 20만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팍 줄었어요. 1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것도 1급에 넣는데 여기도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급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는 오로지 지하를 제외한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만 이제 1급으로 들어가고 아파트가 아닌 애들 중에서는 11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연면적이 15,000이 넘어가는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10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이면 이것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0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얘까지 1급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랑 아파트가 아닌 거 분류했을 때 여기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 중에서 3가지 조건이나 붙죠. 11층이거나 15,000 아니면 1000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간단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우리 건물에 뭐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옥내 소화전함, 소화전함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최소 2급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다. 뭐 아니면 스프링클러 위에서 물 쏟아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있거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뭔가 설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최소 2급 이상이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아까 1000톤 이상이면 1급이었죠. 얘는 1000톤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톤 이상 들어가는데 1000톤 미만으로 뭐 취급을 하거나 저장을 한다. 이러면 얘도 최소 2급 이상이고 그다음에 지하구거나 뭐 공동주택 아니면은 목조 건축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공동주택이면 적어도 막 여러 가구들이 모여있으니까 조금 더 까다로울 것이고 목조 건축물 이거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불나면 좀 까다롭죠. 이런 거. 얘네들은 아주 프리한 3급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2급으로 분류를 한다. 크기는 작지만 까다로운 애들. 그리고 뭔가 잡다한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최소 2급 이상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급입니다. 그래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래서 3급 지금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는 김에 제 거 보시는 김에 2급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급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예요. 조금 더 프리한 거. 이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주 심플하죠. 자, 특 1, 2, 3급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거 있으면 3급이다. 정말 소소해요. 우리 3급이는 정말 소소해서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거 하나 있으면 3급으로 들어가는데 뭐 아까 위에서도 보니까 뭐 물분무 등 이런 거 뭐 여기 밑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잠깐 뭐 알려드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거 뭐냐면 감지기 뭐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이런 거 위에 붙어가지고 불났네 이거 알려주는 애 있으면은 3급이다. 우리 3급이는 소소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하나 있으면 3급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거 말씀드렸죠. 아파트인 거, 아파트가 아닌 거, 특급과 1급은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뭐 지하를 제외하고 몇 층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지하를 포함하는 애는 이 특급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거 특급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하를 포함하는 애. 그래서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넘어가면 특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는 그러니까 보조자를 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것 중에서 면적이 15,000 이상인 것들 이런 곳들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한 명씩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가 초과될 때마다 한 명씩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문제로 1200세대 아파트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몇 명 뽑아야 되냐 그러면 1200 나누기 300 하면 돼요. 그러면은 4명이죠. 4명. 4명 뽑는 거고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연면적이 막 3만 제곱이다. 이거 몇 명 뽑아야 되냐? 그러면은 나누기 15,00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파트일 때 300세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나누기 300씩 할 때마다 한 명 이상 추가로 선임하면 되고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얘가 15,000이 넘어간다. 면적이 15,000이 넘어가면 이것도 나누기 15,000 해가지고 초과가 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로 선임하면 된다.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300, 15,000 이렇게 나눴을 때 딱 떨어지게 이렇게 쉽게 안 내겠죠.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추가로 몇 명 뽑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2000 나누기 300을 하면 이렇게 똑 떨어지지가 않죠. 6.66이 나와요. 6.66이면 몇 명이냐? 6명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셀 때 5명, 6명, 6.6명, 6.7명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몇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다 버리시면 되고 6.66이면 6명, 7.76이면 7명 이렇게 세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 그래서 아파트일 때는 300세대가 넘어가는 거 나누기 300을 하면 되고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는 나누기 15,000을 했을 때 이제 떨어지는 값에서 몇 점 몇으로 나오는 잔여물들은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300세대, 초과되는 연면적 15,000마다 추가로 한 명씩 선임한다. 이거를 아파트인 것,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를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문제로 만약에 헷갈리게 막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1200세대다. 이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몇 명 뽑아야 되냐 이랬을 때 연면적 나오네 이러면서 3만을 15,000 나누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파트는 세대로 따지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수를 300으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값을 이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그만큼의 명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이런 곳들도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인데 여기서 예외적인 사항이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동네 작은 모텔이나 호텔급 그러니까 면적이 바닥 면적이 1500도 안 되는데 그런 데들은 관계인이 보통 이제 프론트에 계시는 분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보조자까지 추가로 두도록 명시되는 대상물인데 그 규모가 작은 곳들은 작은 숙박시설은 거기서 제외된다. 여기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도 방금 말했던 특정 소방 대상물처럼 그러니까 건축물처럼 특 1, 2, 3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2급 그리고 3급까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특급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특급부터 3급까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2급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2급, 3급까지 그 안전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그 각 등급에 맞는 자격증 따려면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제가 모셔갈게요 하고 바로 그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정식 교재 한 4페이지에 걸쳐서 되게 빼곡히 나오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줄여버렸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요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강습 수료해가지고 3일이든 4일이든 강습 듣고서 그 강습을 수료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빼고서 이제 학력 또는 경력 이런 걸로 인정이 되어서 강습 듣지 않고 4일, 3일 강습 수료 듣지 않고도 그냥 바로 시험장 가서 시험 볼 수 있게 그런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습 수료를 빼주고 그냥 시험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서 오세요 하고서 바로 선임부터 가능한 그런 자격인 건지 구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특급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바로 선임 가능한 자격 조건 볼게요. 이분들은 관리,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관리 기술이 있는 분들. 그래서 기술사,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시 조건이에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1급 소방대상물, 그러니까 특급보다 한 단계 아래죠. 1급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또는 7년 이렇게 근무한 경력까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1급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로 5년, 7년 근무한 경력까지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20년이나 되셨으면 강산이 2번 변화 동안 계신 건데 그럼 당연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보는 게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10년이면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거예요. 20년이면 특급으로 바로 선임하지만 10년이면 특급에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특급에서 설비기사, 산업기사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력까지 막 5년, 7년 있으면 바로 선임 가능했죠. 근데 여기서 5년, 7년 경력은 없지만 내가 설비기사, 산업기사 있다. 그러면 있는 것만으로도 1급은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급은 기사에서 경력까지 5년, 7년 있어야 됐는데 1급은 기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1급으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급에서도 동시 조건 갖춰야 되는 거 있어요.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어렵네요. 산업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어쨌든 산업안전 뭐 이런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2급 또는 3급 소방대상물에서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 기사 플러스 근무 경력 2년. 이게 동시 조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여기도 있어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면 1급은 바로 선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7년이면 1급으로 바로 선임 가능하고 10년이면 특급에서 시험 응시 자격만 줬어요. 그다음에 20년이면 특급으로 바로 선임 가능한 거 이런 거 있었죠. 재밌죠? 자, 그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만 주는 거. 뭐 관련 학과 나와가지고 2, 3급에서 2년 이상 일했거나 뭐 3년 이상 일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관련 학과 안 나왔지만 2급 소방대상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만 준다는 거 비교하신 다음에 내려가서 이거 2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산업안전 산업기사 막 그 이름 어려운 거 산업안전 산업기사 막 이거 1급은 가지고 있으면서 경력까지 있으면 바로 선임 가능했죠. 근데 2급으로 내려오면 산업안전 산업기사 가지고만 있어도 바로 선임 가능해요. 경력 없어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급 소방안전 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다음에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2급은 좀 폭이 넓죠. 뭐 건축사, 건축산업기사, 뭐 전기기사 또는 뭐 전기산업기사. 그다음에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뭐 위험물 기능사. 그러니까 보면은 건축, 뭐 산업, 전기, 위험물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다음에 2급에도 동시 조건이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경력도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있냐면 광산이 있네요.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사람, 이미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선임이 된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 여기도 소방공무원 있네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3년, 7년, 10년, 20년 이렇게 있었죠. 그중에서 10년은 그냥 시험 응시 자격만 주고 나머지는 바로 선임 가능한 조건이라는 거 3년, 7년, 20년 있었어요. 거기까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우리 아까 소방대 얘기할 때 배웠던 의용 소방대원 아니면 소방 쪽은 아니지만 경찰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일했던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이분들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응시 자격만 주어집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내려가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으로 뭐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바로 선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아니면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3일이든 뭐 4일이든 강습교육을 완전히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습교육까지만 듣고 시험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습교육까지만 수료를 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을 따면 관리자가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소방관계법령 파트 1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영상으로 먼저 접하신 분들은 사용한 교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로도 많이 놀러와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럼 제가 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